자, 발광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조심을 해야 되고 헷갈릴 만한 여지가 몇 개 있어요. 특히나 뒤에 한 3, 4 단락 중에 5번 단락이 꽤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발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 웨어러블 센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다.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나 개인의 신체 변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게끔 해준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 배경 지식 싹 갑시다. 웨어러블 센서의 예시는 뭐가 있죠? 니네 쓰고 있을 텐데 꽤 많이. 그게 스마트워치예요. 스마트워치의 모든 부분이 웨어러블 센서는 아니고 요새 삼성 거나 애플 거나 뭐 하죠? 와치 차고 있으면 심박 성능 하죠? 아니면 체온 같은 것도 측정하기도 하지. 스트레스 지수까지 뽑아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웨어러블 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니네 책에서는 뒤에 나오면 자외선 센서가 나오는데 웨어러블 센서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뭐뭐 있냐면 일단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디 걸어갈 때 가속도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네 책에는 UV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압력도 있군요. 압력 센서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되게 많아. 사람이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니네 이거 알아둡시다. 센서라고 하는 건 다 측정이에요. 뭔가를 측정하는데 그럼 뭔가를 측정하느냐 무언가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 변화가 뭐냐? 온도 변화, 습도 변화야.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를 재서 그 차이를 이전 속도를 기준으로 지금 속도가 변했으니까 차이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전 속도와 그 나중 속도 차이를 계산해서 가속도 측정하는 것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얼마냐를 기준으로 플러스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는 거죠.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센서의 기본 원리예요. 니네 책에는 그게 UV일 뿐이야. 자, 센서는요, 아까 스마트워치를 들었는데 개인의 신체 변화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게끔 해주는 것도 되고 아니면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도 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의 습도 같은 거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에 실시간으로 수집하게끔 해준다를 잘 보면요. 실시간이니까 아마 이 웨어러블 센서에는 모두 있어야 돼요. 실시간으로 수집한 다음에 내가 그걸 확인하려면 사거리 인터넷도 필요한 겁니다. IoT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와이파이 같은 거에 연결이 되어야 지금 속도가 올라갔구나 이런 것도 확인되죠. 근데 조건은 또 뭐예요? 되게 작아야 돼요. 웨어러블 센서는 신체 활동을 하는 센서의 임장 상황에서도 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특히나 그 많은 센서 중에 웨어러블 센서 같은 경우에 스마트워치는 큰 관계는 없는데 정말로 우리가 입는 거 개념으로 가게 되면 옷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 써 있는 대로 신체 활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신체 활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옷이나 우리의 피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늘어날 거예요. 안 지웠다. 지울 뻔. 컴퓨터했다. 화살표가 여기서 와야 되거든요. 안 지웠어요. 왜? 문제 있어? 아무 문제 없는데? 늘어나야 되는 거야.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능이 유지돼야 돼요. 이게 웨어러블 센서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모든 웨어러블 센서가 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데 그때 옷이나 피부에 부착되어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게 유지가 돼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굳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시면 얘네가 습한 옷을 입으면 늘어날 거 아니냐. 근데 늘어났을 때 성능이 유지가 안 되면 그거는 센서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 가지 웨어러블 센서 중에서 이런 걸 요구하는 센서는 인장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능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 알아두고요. 최근 웨어러블 센서 중에 신축 자외선 센서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 글을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웨어러블 센서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외선 센서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늘어나는 성질을 가진 건 신축이라고 합니다. 신축 센서. 하고 많은 웨어러블 센서 중에 신축 자외선 센서를 이 글은 소개를 하고 있고, 사람은 야외 활동 때문에 태양빛에 자주 노출되죠. 태양빛은 적외선, 자외선 포함하고 있고요. 이 중 파장이 가장 짧고 에너지 가장 큰 자외선은 피부 온도와 피부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파악해서 숨을 필요도 있다.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우산을 쓰거나.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에 부착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대요. 의복의 일부분을 구성하거나 자외선의 변화를 감지한다.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 신체에 부착하거나 의복의 일부를 구성하는 웨어러블 자외선 센서는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근데 있대요. 있다고 이해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네가 이거는 거의 상식에 가까운 건데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태양빛은 가시광선이에요. 빨주, 녹소, 화남, 보호죠. 이게 한자는 자잖아요. 보라색, 자색. 그래서 보라색 바깥에 있는 걸 자외선이라고 하는 거고, 얘 적색이잖아요. 적색 바깥쪽에 있어서 이거를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책에 따르면 파장이 뭐가 제일 큰 거예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가장 큰 건? 가장 긴 건? 얘가 파장이 길어요.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이지만. 니네 책에 자외선의 파장이 제일 짧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파장이 워낙 짧아서 사람 몸을 뚫고 지나간다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피부암, 피부 노화, 약하면 피부 노화, 심하면 피부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잠깐 어디를 보냐면요. 1번에 2번을 볼게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적외선은 자외선보다 파장이 길다. 물론 니네 책에 대놓고 적외선이 길다는 얘기는 없고, 자외선이 짧다는 얘기는 있지만, 뭐 충분히 파악해주면 좋겠죠? 1번, 2번은 맞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신축 자외선 센서는 이러이러하게 쓴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 끝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신축 자외선 센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도 했지만 어렵진 않아요. 헷갈릴 뿐이야. 이거 칠판 다 쓸 거예요. 진짜 안 되는 왜요? 뭐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찬이들 열심히 준비해. 뭘? 세팅. 왜? 왜? 웬만한 센서들은 다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외선 돼 있지만, 니네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야기는 센서의 구조예요. 그걸 자외선 쪽으로 설명하는 게 네 번째 단락인 거야. 자, 센서는요, 일단 읽어볼게요. 두 전극을 반도체가 연결하는 구조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핵심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센서라고 하는 거는 통상 어떤 데를 지나가는 전류값, 이걸 계산하는 거야. 혹은 이게 지나갈 때 여기에 영향을 주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로 측정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전류가 10mA가 지나간다. 이게 전이야.
근데 어떠한 걸 지나갔더니 5mA가 지나가더라. 그러면 차이가 5mA가 되잖아요. 요걸 어떻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혹은 어떤 걸 쟀더니 저항이 5ohm더라. 근데 그 다음에 뭐 상황이 변해서 봤더니 이게 15ohm더라. 그럼 5ohm만큼 차이가 나죠? 요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측정할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시작 기준점은 10mA인데 시작 기준 10mA인데 내가 설정을 이게 20mA가 되면 혹은 플러스 10mA 이상이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설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20mA가 되는 순간 이게 삐삐삐삐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류값과 저항값이라고 하는 거를 재는 게 센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죠? 두 전극을 반도체가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럼 왜 하필 반도체가 연결하느냐? 왜 반도체가 연결돼야 돼요? 도체로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요? 도체는 거의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변했을 때 이게 변하거나 이게 변해야 되는데 도체를 연결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쓰느냐? 중간에 반도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신축이잖아. 늘어나야 돼. 이때 신축성이 있는 고분자 기판 위에 반도체 물질을 양파망과 같은 그물 구조를 만들어 입힘으로써 반도체 물질 또한 신축성을 지니도록 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니네 양파망 본 적 있을 거예요. 양파망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데 내가 양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이게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확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잖아. 그러면 이게 요걸로 늘어나는 거 혹은 이게 요걸로 줄어드는 거 이런 변화를 겪었다고 해서 원래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옷을 입거나 뭐 할 때 피부가 늘어날 때 같이 따라 늘어나야 되고 옷도 늘어날 때 같이 따라 늘어나야 되나? 늘어나면 이게 되고 줄어들면 원래대로 돌아가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양파망과 같은 그물들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것도요. 내가 기판에다가 이 양파망을 씌울 거야. 양파망 같은 반도체를 이렇게 씌울 거예요. 이렇게 씌울 건데 얘는 막 늘어나요. 막 늘어나는데 바깥에 있는 이 노란 기판이 딱딱하다. 이 기판이 딱딱하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얘도 신축성을 가진 기판이 필요해요. 근데 니네 책에는 신축성 있는 고분자 기판이 무엇이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이거를 더 이거 궁금한데 그러면 혹은 추가 가능한 질문이 뭐냐고 물어볼 때는 요거에 대한 거를 더 물어보는 거 좋아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런 걸 심화 질문이라고 하는 거고 더 찾아 읽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내가 자꾸 니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무심코 읽지 말고 빠진 부분에 빈틈을 채워가면서 질문하거나 찾아보거나 읽으면 되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니네도 요거 툭 하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많이 봐요. 신축성을 갖춘 기판을 니네가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뭐 있을 것 같아요? 니네 주변에 꽤 많은데 요새는. 응? 그게 제트플립이고 또는 그 얼마 전에 LG 텔레비전 봤는데 LG가 특이한 거 되게 많거든요. TV가 이거보다 좀 더 길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이게 TV야. 이게 TV예요. 여기 구멍이 하나 길게 있어. 그래서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여기서 화면이 나와. LED 화면이 나와. 대단하지 않나요? 저거 내려오는 것처럼. 롤러블이 되죠. 그거를 찾아보니까 뭐더라 그게? 크레처 보니까. 제트플립도 신기하죠? 어떻게 그게 잡히지? 접었다 폈다 어떻게 멀쩡하지? 와, 접은 상태로 보이기도 하고 되게 신기하죠?
그거는 이 위에 LED를 놓은 거야. 디스플레이가 되는 건데 신기하고. 아무튼 얘도 그런 개념이에요. 신축성이 있는 기판 위에 반도체를 넣는 거야. 자, 이제 보세요 또. 아직까지는 헷갈리는 거 없을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반도체 물질 또한 신축성을 지니도록 한다. 자, 많이 쓰이는 반도체 물질 중에 하나가 산화아연이에요. 이제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다른 것도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산화아연인데 산화아연을 쓰는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N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니네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N형 반도체 짝은 뭐예요? 이건 P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니네가 더 추가로 공부해보고 싶다면 여기에는 어떤 물질이 쓰이지? 뭐 그런 거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다. 반도체 물질은 플러스 전하, 전공의 흐름이 전류인 P형 반도체, 마이너스는 전자의 흐름이 전류인 N형 반도체 나뉜다. 이 차이가 뭐냐면 N형 반도체가 전류의 흐름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이냐? 그때 N형 반도체는 전하, 마이너스 전하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전자, 마이너스 전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로 전류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전공이라고 해요. 모르면 넘어가도 돼. 대신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책에 있는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자를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있잖아요. 전류값 측정을 해야 돼. 헷갈리겠지만 듣다 보면 이해될 거야. 걱정하지 마요.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공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이따 갖다 맞아볼게요. 자, 봐봐. 그물망 형태 산화아연을 고분자 기판에 입히는 공정은 진공 장비 안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 이거 씌우는 거 있죠? 이 공정은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고,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없는 거잖아. 괜히 그럴 리가 없죠? 이유 나옵니다. 보세요. 진공 장비에서 산화아연을 퍼내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아연의 표면에 흡착한다. 흡착 뭐예요? 흡착. 뒷면에 있거든요. 흡착. 분자나 원자 등이 고체 표면에 달라붙는 현상. 이제 흡착이 대충 뭔지는 알지만 정확히 뜻은 몰랐죠. 니네가 날이 갈수록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거 같지? 왜 그러는 거 같아요? 한자를 안 배워. 아니야, 한자는 나도 안 배웠어. 난 국어 전공이지만 한자 못해요. 한자는 한문 학과가 잘하지. 유튜브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니잖아. 책을 안 읽어도 알 수 있죠. 근데 책 읽는다고 어휘력이 좋은 건 아니야. 줄임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응? 인터넷 소통의 문제요? 소통이 안 되면 흡착을 모르는 거야? 니네 그 탈착은 아니야? 역시 중간에 탈착. 흡착, 탈착. 내가 왜 모르냐면요. 우리 큰아들이 지금 4학년이거든? 초등학교? 가끔 얘랑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막힐 때가 많아요.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알겠는데 모르겠는 거야. 최근에 이거 했어요. 아까 싸다가 있고 비싸다가 있는데 비싸다의 비자가 아닌 비자야? 나 원래 알고 있는데 헷갈리더라고. 진짜? 근데 맞잖아. 싸다가 아닌 거 아니냐? 근데 얘기했죠. 비싸다가 비싼 거랑 싸지 않은 거는 다른 뜻이야 라고 얘기해줬는데, 니네 비싼 거랑 싸지 않은 거랑 같은 뜻이 아닌 거 설명할 수 있나? 그건 애매하죠. 니네 이거 왜 모르는지 알아요? 왜 모르냐? 한 단어의 이치는 대충은 아니까 그래요. 나도 이게 문제거든.
문맥상 뭔지는 안단 말이야. 문맥상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왜 몰라요? 대충 아니까. 대충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전을 안 쳐. 니네 영어는 사전 왜 찾냐? 대충도 모르니까. 그거 찾는 거야. 문맥으로 봐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안 찾으니까 정확히 몰라요. 설명해봐라 그러면 아 알겠는데 말을 못하겠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거 비싸다는 원래 우리말이야 그냥 1400년대 이미 아주 옛날 말에 어원이 있어요. 비싸다. 그 이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있는 어원에서는 비싸다는 원래부터 비싸답니다. 근데 저렇게 물어보면 답이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얘네도 마찬가지야. 흡착 그래서 어떻게 다시 분자나 원자 등이 어디에 붙어요? 고체에 붙어요. 그게 흡착이야. 그럼 액체에 붙는다. 그건 흡착이 아니에요. 기체에 붙는다. 그건 흡착이 아니야. 탈착은 고체 표면에 붙어있던 원자나 분자가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고체입니다. 고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체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봐요. 고체 표면에 기체가 흡착하는 현상. 흡착했죠? 물리흡착과 화학흡착 나뉘는데 전자의 전달이 없는 물리흡착과 달리 화학흡착에서는 기체 분자가 고체 표면에 흡착하면서 전자를 주거나 받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중요한 게 나왔죠? 뭐예요? 화학흡착은 뭐가 나타나요? 전자를 주거나 받아요. 그래서 봐봐. 내가 진공장비에서 산화아연을 작업을 해서 꺼내잖아요. 그러면 꺼낸 산화아연이 요거라고 쳐봐. 이게 산화아연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진공에서 꺼내는 순간에 여기 뭐가 달라붙어요.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붙어요. 흡착이야. 흡착하면 전자를 주거나 받는다고 했잖아. 자, 우리 이거 볼게요. 반도체 물질의 표면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하는 전자기화체 분자들이 있고요. 산소는 전형적인 전자 수용체 분자 있잖아요. 봐봐. 반은 전자기화체 분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 반대되는 개념은 구분하면 합시다. 전자 수용체 분자인데 말은 어렵지만 약간 느낌은 와요. 가는 뭐예요? 전자를 기여하는 분자죠. 여기는 전자를 수용하는 분자란 말이에요. 그럼 니네가 수용하고 기여는 알 거 아니냐?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기여하는 거, 내가 어디 뭐 기여하는 거 주는 거잖아. 이건 전자를 주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게 산소인데 지금 이 글에서는 산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봐봐.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요. 산화아연에 산소가 막 붙는 거야. 이게 산화아연이에요. 산소가 붙으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산소는 전자 수용체 분자예요. 전자를 받아요. 전자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이 산화아연에 원래 전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전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세 줄만 있다고 할게요. 아니야, 다 있어. 다 있어. 어차피 지우개도 지울 거야. 오. 이게 산소잖아. 산소는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전자를 뺏어와요. 얘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요. 2열까지 다 올라간다고 쳐. 올라갔어. 그러면 적어도 요만큼 있죠? 요만큼은 이 안에 전자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죠? N형 반도체는 이 전자로 전류의 흐름을 이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요. 전자가 5줄만큼 있을 때 흐르는 전류랑 3줄만큼 있을 때 흐르는 전류랑 어느 게 더 전류가 많이 흘러요? 5줄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원리 대충 진행되는 거야. 읽어볼게요.
하나의 산소 분자는 산화 아연으로부터 한 개의 전자를 받아서 산소 이온의 형태로 흡착을 하게 되고요. 산소 분자의 흡착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 지나면 포화된다. 지금 요 두 줄 한 거는 포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줄만 데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두 줄 데려가요. 포화된 거야. 가득 찬 거야. 그 다음에 산화 아연 표면에 일정 깊이까지 전자 결핍 영역이 생겨서 본래 산화 아연보다 전기 저항이 커져서 전기 전도가 떨어진다. 요거죠. 여기에 요 두 줄이 전자 없는 공간이 뭐냐? 이게 전자 결핍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항이 올라가요. 저항이 올라가면 전기가 전도되는 그 능력이 떨어져요. 이 말은 전류에 흐르는 전류값이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제 끝이야.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헷갈리겠지만 전자를 뺏기고 돌려받고 이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산소가 아니라 전자 기어체 분자를 전처리한다면, 자,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보면요. 이번에 흰색으로. 전자를 기여하는 분자를 내가 여기 산소 대신에 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반대야. 여기에 어떤 게 이렇게 흡착이 되면 여기로 전자를 더 준다고. 전자를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너무 많아지죠. 전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항은 줄고요. 저항이 줄어들면 뭐가 늘어요? 전기 전도도가 늘어요. 막는 게 별로 없으니까 늘어나는 거야. 그렇단 이야기는 전류값도 증가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관계없어요. 내가 이쪽을 택하든 이쪽을 택하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뭐만 알면 돼요? 전류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쓰는 거는 N형 반도체인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N이 아니라 P로 간다. P로 가면 얘는 플러스 전공 이거 빈칸으로 가는 거거든요. 빈칸을 계속 이어받고 하는 거라서 얘랑 완전 뒤집어지면 돼요. 그때는 전자기어체 분자랑 전자수용체 분자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핵심이 전자고 얘는 빈칸을 얘기하는 거라서. 근데 만약에 니네 시험에 이게 연계가 된다면 그 부분을 연결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봐봐. 산소가 아니라 전자기어체 분자로 전처리의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반도체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결핍 영역에 의해 전자 흐름이 받는 영역이 커져서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잘 보세요. 지금 마지막 그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구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산소가 아니라 전자 기어체분 전체를 할 때는 반대 현상 나타나는데 두 경우 모두 요 경우랑 이 경우랑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얘는 5줄짜리 산화 아연 반도체를 썼고 3줄짜리를 써요. 그러면 3줄짜리니까 이렇게 3줄만 할게요. 여기도 똑같이 내가 산소를 넣잖아. 이렇게 전자 수용체 분자를 넣는 거예요. 산소를 넣고 시간이 지나면 여기도 전자 결핍 영역이 이만큼 생기겠지? 똑같이 생겨요. 합작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5줄 중에 남은 게 3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3줄 중에 1줄이에요. 1줄밖에 없어. 색깔 헷갈리겠구나. 1줄밖에 없어요. 얘는 3줄이나 남아요. 어느 게 더 전기 통하는 게 쉬워요? 1줄이요? 3줄이요? 전기 통하는 게 쉬운 거. 3줄, 1줄. 3줄. 얇으면 얇을수록 두께가 이거보다 이게 얇죠?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결핍 영역에 의해 전자의 흐름 받는 영향이 커지죠?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게 되면 어떤 게 좋아요? 훨씬 더 민감한 센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이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두 줄 있죠? 이 두 줄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문제 5번 풀 때 핵심 요소라고 써놔야 돼요. 근데 이거 깜빡하면 문제 5 못 풀어요. 문제 5번이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건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빼먹으면 문제 5번을 정확히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까지 할 거예요. 지금 한 거는 요 센서의 전기 전도도에 관한 원리를 봤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자외선은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요거 나와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센서에 만들었잖아요. 자외선이 묻어나면 핵심이 나와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흡착되어 있던 산소가 에너지를 받아서 탈착이에요. 그럼 봐요.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 얘가 가. 빛을 받아서 나가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얘를 돌려주고 나간다고. 그럼 이게 다 나간다고 쳐봐. 다 돌아오죠? 다 돌아오는 거야. 다 돌아오게 되면 흡착했을 때 이렇게 전자 결핍 영역이 두 칸이 있었잖아. 두 줄이. 근데 다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빵이 돼요. 빵이 되면 저항이 내려간 거지. 그럼 전기가 더 잘 흐르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평형을 이루었을 때랑 지금 비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아서 산소가 탈착되고 핵심, 전자를 되돌려준다. 전자를 되돌려주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핍형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고요. 전압이 가해진 두 전구 사이 저항이 줄고요. 뭐가 늘어나요? 전류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센서 확인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자외선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외선 센서는 산소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빛받아서 탈착하는 게 되게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전류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최대값이 유지된 S자형 곡선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탈착되는 속도, 탈착되는 것도 있고요. 끊임없이 흡착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외선이 센서에 쏘게 되면, 센서에 쏘아지게 되면 출력값인 저항 혹은 전류 관계없어요. 저항을 읽어도 되고요. 전류를 읽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자외선을 감지하는 것이 자외선 센서의 원리이다. 측정되는 전류나 저항값은 반도체 물질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다르고요. 계측기의 측정할 때 한개 차이가 있지만 계측기 정밀도가 올라감에 따라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암페어까지의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니네가 더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건 그래? 그럼 어떤 물질에 따라 다르지? 이런 거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계없이 알아두면 좋은 거는 근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0의 10제곱은 뭐라고 부르냐? 이거 100억이에요. 10억, 100억.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은 100억 분의 1. 다른 단어로 하면 0.1 나노미터 혹은 100 피코. 엄청난 거야. 암페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근데 여기까지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상상도 없을 정도의 미세한 전류까지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줄. P형 반도체 물질 또한 자외선 센서로 쓰이긴 하는데 이 경우에는 거꾸로예요. 흡착되어 있던 이온이 탈착하면서 반도체 물질에 되돌려주는 전자가 전공과 결합하면서 반도체 물질 표면 그친 전공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그대로 뒤집으면 되는데 아마 이 지문을 연계한다면 이 P형 반도체의 원리를 많이 물어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니네가 각자 공부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 P형 반도체의 전류가 흐르는 원리 정도는 니네가 찾아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지문이 니네 헷갈리게 해서 변별력을 높이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난도를 낮추기도 좋거든요. 아마 좀 쉽게 이번 시험에서 쉽게 갈 거면 이거를 연결할 수도 있고 수능에서 연결할 수도 있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니네가 검색해서 공부해봐. P형 반도체 원리를 공부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이 증가 최대값 그거는 이 값을 유지한다. 이거는 N형 반도체랑 그대로 뒤집은 P형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각자 공부를 좀 해두는 P형 반도체 원리 정도만 보고 그 원리를 얘랑 그대로 뒤집어서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러면 손해볼 건 없으니까. 됐죠? 자, 잠깐 넘기면 1번 봐요. 전자는 전공과 결합할 수 있다. 지금 읽은 부분에 있었죠? 네 번째 단락의 밑에 두 번째 줄 전자가 전공과 결합하면서 대놓고 나왔잖아. 그 다음에 적에서는 자에서 산업일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산화 아연은 N형 반도체다. 여기 있네. 있고요. 4번 물리흡적 과정에서는 전자를 주고받는다가 아니라 화학흡적이라고 본문에 나왔었잖아. 4번 4번이겠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첫 단락이 있잖아요. 4번이 그래서 4번이 되겠죠. 복습이요. 첫 번째 문단은 웨어러블 센서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신축 자외선 센서의 구조를 이야기했고 근데 그 구조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구조는 전극과 전극을 이어주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조를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 측정하고자 하는 게 뭐냐? 측정의 목표는 전류 값이라거나 아니면 저항값을 재야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류값이나 저항값이 뭐냐? 이게 출력이야. 이걸 나타내는 거야. 저걸 나타내야 하니까 전극 사이에 반도체가 껴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반도체냐? 왜 반도체냐? 이게 요거를 측정하려면 비교를 하거든요.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전과 후를 비교할 거란 말이지. 그럼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은 그 이론 나오죠. 그리고 니네 세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이론은요. 니네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단락에서의 핵심은 거기에 보면 화학 흡착에서는 고체 표면에 흡착하면 전자를 주거나 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아래줄을 보면요. 산소 분자 흡착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다가 흡착량이 지나면 포화된다. 그래서 정지되죠. 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산화 아연 표면에 일정 깊이까지 전자 결핍 열명이 생겨났고요. 본래 산화 아연보다 전기 저항이 커져서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지. 복습합시다. 보세요. 내가 진공 중에 이러한 기판에 반도체를 씌워서 뭔가 센서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산소가 붙으면서 여기 있던 전자를 뺏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전자가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5줄이 있다고 치면 산소가 흡착을 하면서 이 전자를 빼앗아가게 되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정이 되는 평형을 이루는 전자가 없는 공간이 생기지. 이걸 뭐라고 했느냐? 전자가 없는 전자 결핍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복습이에요. 전자 결핍 영역이 늘면 여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냐? 전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니네 N형 반도체는 뭐죠?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쓴다면 N형 반도체가 뭐예요? N형 반도체는 산화 아연이 대표적인 N형 반도체이다. N형 반도체의 특징은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나와요? 네 번째 줄. 전류가 전자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에요. 아니, 전자의 흐름. 얘는 마이너스고,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전류는 정동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갑니다. 여기에 전자가 없죠?
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가 덜 흐른다고. 전자 결핍 영역이 생겼다는 이야기는요. 전기 전도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로 전류가 덜 흐른다는 얘기라고. 그 사이에 왜 그렇게 되느냐? 전자가 없다는 얘기는요. 저항이 생겼다는 얘기 똑같습니다. 저항이 늘고 저항이 늘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떨어지고 똑같은 말로 전류가 덜 흐르게 되고. 그 니네가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진공에서 만든 다음에 꺼낸 직후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값이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전자가 2줄짜리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봐봐 이제. 저번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이제 이거를 밖으로 끌고 나가잖아. 밖으로 끌고 나가면 이렇게 자외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외선이 오게 되면 얘가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산소가. 그냥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튕겨나간다고? 전자를 주면서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외선이 발생하게 되면 자외선이 있으면 이전보다 어떻게 되느냐? 전자 결핍 영역이 축소가 돼요. 전자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축소가 돼요. 전자 결핍 영역이 축소가 되면 저항도 축소가 되고요. 저항이 축소가 되면 전기 전도도는 늘고요. 똑같은 말로 전류가 더 흐르는 거지. 요 과정이 핵심이에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자외선 없을 때 됐을 때는 그 전류가 2mA다. 근데 자외선을 쬐더니 더 흘러서 5mA가 됐다. 요 차이 재는 거죠. 2였는데 5가 됐다. 아무것도 없을 땐 2가 흘렀는데 지금은 5가 흘렀다. 그러면 차이는 절대값 씌우면 3mA만큼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죠. 1mA당 뭐 자외선이 10만큼 생겼다. 그럼 이거 30만큼 생긴 거야. 이게 경보가 될지는 따로 정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는 알아요? 자외선 측정이 가능하구나. 이게 자외선 센서의 원리예요. 그리고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요 관계. 이게 늘면 이게 늘고요. 이게 늘면 이게 줄고요. 이게 줄면 얘는 똑같아요.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요거는 N형 반도체에서 거기서도 산소를 쓰는 거잖아. 산소는 니네 책에 뭐라고 나왔죠? 전자 기여체예요? 아니면 전자 수용체예요? 전자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 수용체 상황인 건데 저번에 얘기했을 거야. 근데 보면 지금 쓸 수 있는 반도체는 P형도 있고요. N형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각각에 대해서도 전자 수용체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 기여체를 쓸 수도 있죠. 전자 기여체를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왼쪽에서 본 거는 N형 반도체에서 전자 수용체였죠. 뺏어가는 거란 말이야. 요 상황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뭐도 가능하느냐? 지금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하고요. 얘도 가능해요. 대체로 전자 수용체하고 전자 기여체는 반대예요. 왜냐? 거꾸로 갑니다. 전자 기여체는요.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주면서거든. 늘어나는 거야, 전자가. 전자가 늘어나요. 전자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예요. 그 다음에 또 N형 반도체는 전공의 흐름이죠. 전공의 흐름이면 전자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흘러요? 안 흘러요? 얘는 요게 변하는 거야. 이게 변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얘도 반대를 보면 돼요. 얘도 반대로 보면 되고요. 얘도 당연히 반대야. 그럼 뭐랑 뭐랑 비슷해요? 얘랑 얘랑 비슷할 겁니다. 반대로 이호들도 비슷할 거고. 그래서 아마 N형 반도체 전자 수용체 산소를 쓰는 경우에는 P형 반도체인데 다른 기체 쓰는 거랑 비슷할 거고요. P형 반도체에서 산소를 쓸 경우에는 그게
N형 반도체 전체 기어지 쓰는 건 비슷할 거라고.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책에는 요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요? 네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이 제일 끝에 보면 P형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다 뭐 그런 얘기 있죠. 얘도 언급을 하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연계를 한다면 얘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N형 반도체랑 산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추론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게 지난번에도 복습이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신축 자외선 센서의 주된 성능 지표는 좋은 걸 골라야 되나? 좋은 걸 골라야 돼요. 좋은 걸 골라야 되는데 주된 성능 지표는 크게 네 가지 나와요. 첫 번째는 선택도, 두 번째는 온오프비, 세 번째는 반응 시간, 네 번째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인데 선택도는 여러 파장대 빛이 조사되었을 때 이거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선택도야. 그래서 이거는 니네 거기다 하나 채워 넣읍시다. 여러 파장대의 빛이 조사되었을 때 그 다음에 넣어놔요. 그 다양한 파장대 빛 중에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 그렇게 써놓으면 좋아. 그러니까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 센서가 자외선만 끌고 오는 비율을 선택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양한 파장대 빛이 쏘여졌을 때 그 다양한 파장대 빛 중에서 자외선이 출력값에 기여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높으면 좋은 거예요? 낮으면 좋은 거예요? 낮으면 잘 판단해야 돼요. 선택도는 높으면 좋아요? 낮으면 좋아요? 되게 쉬운 건데? 이 센서가 뭐 측정하는 목적이라고? 자외선 센서잖아? 자외선이잖아? 자외선이면 뭐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자외선. 높아야 좋은 거예요. 괜찮아? 자,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온, 오프, 비인데 자, 이것도 높으면 좋은지 낮으면 좋은지 판단해보자고. 자, 두 번째 온, 오프, 비는 따라오세요. 빛이 쏘여지기 전에 출력값, 그 다음에 빛이 쏘여진 이후의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의 출력값의 차이 절대값을 빛이 쏘여지기 전에 출력 나눈 값이다. 복잡하죠? 공식으로 씁시다. 온오프비라고 하는 건 빛이 쏘여지기 전 출력값으로 이거 분해 절대값 씌우고요. 전 출력값 변화량이잖아. 후 출력값이에요.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근데 니네 거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그냥 후 출력값이 아니고요. 뭐라고 나와 있죠? 빛이 조사된 이후에 그 다음에 묶어야 돼요.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상태에서의 출력값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볼까? 이게 전류 값이라고 치고요. 이걸 시간이라고 치면 요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잖아. 어느 순간 평형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t가 뭐냐? 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은 여기에요. 그 전류값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올라가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시점을 고정을 해야 한다. 그게 요 후 출력값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요거는 변화량이죠. 이건 기준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봐봐. 이게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온오프비는 이거 기준 따는 거야. 이게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모르겠으니까 읽어볼게요. 따라서 온오프비는 센서의 민감도이다. 힌트 나왔죠?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 센서의 민감도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민감하냐죠? 얼마나 많이 민감한가?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면 안 돼요? 민감해야 돼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봐요. 니네 헷갈리면 수치를 넣어봐. 전에 출력값이 10인 게 있고요. 10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 10에서 빼야 돼. 다 10에서 빼야 돼요. 후 출력값을 봤더니 얘가 한 5더라. 얘는 후 출력값이니까 덜 변합시다. 8이더라. 얘는 5만큼 변했죠? 더 많이 변한 거야. 똑같은 자외선이 들어왔는데 얘는 5만큼 변해요. 얘는 똑같은 자외선 들어왔는데 2만큼 변화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는 0.2고 얘는 0.5잖아요. 똑같은 자외선 들어왔는데 확실하게 변해주는 거죠. 똑같은 자외선 들어왔는데 아예보다는 덜 변했지. 그러니까 측정하기 좋은 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으면 좋은 거예요. 온오프비가 자외선 센서의 핵심 기능이야. 4가지가 나오는데 책에 그 평가 기준 4개 나오잖아요. 넷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가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온오프비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자, 세 번째요. 센서의 반응 시간은 신축 자외선 센서가 얼마나 빨리 정상 출력값, 최대값, 최소값에 도달하는가의 지표로 짧을수록 좋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해 충분히 할 거야. 보세요. 반응 시간인데 이거는 이렇게 봐요. 어떤 건 이렇게 됐고요. 어떤 건 이렇게 됐어요. 빨간 게 좋아요? 노란 게 좋아요? 왜 빨간 게 좋죠? 근데 빠르니까 빨리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얘는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다르죠. 시간 측정기 여유가 있으면 이게 더 좋은 평가 기준이 될 거고 얘는 약간 후지지만 이게 빠르면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거. 이거 신경 써야 돼. 헷갈려 이거. 일단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센서의 반응 시간은 이 반응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냐 여기냐 가지고 측정하는 거잖아. 이게 빨간색이 좋을지 노란색이 좋을지. 자, 그런데 출력값의 90%에 도달하는 값으로 센서의 반응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뒤에 좀 복잡하게 나오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볼게요. 출력값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의 점근선의 형태를 수렴하게 되고요. 점근선은 밑에도 있고 니네가 아마 알 거야. 그냥 가까워지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센서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성능에 따라 측정된 전류나 저항의 최소 자릿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니네 최소 자릿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게 10분의 1이냐 100분의 1이냐 1000분의 1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릿수가 다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이려면 끝까지 가서 측정하면 힘들어요. 그럼 너무 오차가 커진다고. 90%에 도달하는 걸 가면 그래도 오차가 덜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렇게 자릿수가 달라 계측기마다. 그러니까 굳이 끝까지 가면 약간의 시간 손실도 있고 비용 손실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차를 줄이려고 90%에 근접하면 거기서 종료하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 마지막 어디 보자. 신축 자외선 센서는 신체 활동에 의한 그물 구조 신축 등 대응해야 두 전극 사이 저항이 변화하게 된다. 이때 저항 변화가 작아 온오프비가 충분히 확보되므로 신축에 따른 자연적 저항 변동인 신축 저항 변화 민감도가 작아야 한다. 자, 요거 얘기하고 문제 풀게요. 자, 네 번째는요. 신축 저항 민감도란 말이지. 근데 아까 2번 할 때 얘기했잖아. 민감도는 높으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높으면 좋은 것이냐? 자,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 줄게요. 제가 센서를 2개를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 거는요. 첫 번째 센서는 둘 다 상태는 요래, 처음에 둘 다 5mA 측정이 됐다고 칠게요. 근데 이거를 잡아당겼단 말이야. 이렇게 잡아당겨요. 얘도 잡아당겨요. 그래서 똑같이 늘려놨어. 그랬더니 얘는 여전히 5mA가 흐른다. 그랬더니 얘는 갑자기 2mA로 줄었다. 어떤 게 좋죠? 위에 거 아래 거?
그대로인 게 좋죠? 왜요? 그냥 문제는요. 얘가 이렇게 변한 거는 늘어난 거잖아. 신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하면서 뭐가 변해요? 저항도 증가한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센서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자외선이라고. 근데 지금 이 B가 얘 아래 거 같은 경우에 자외선 말고 얘가 늘어나서 저항이 증가했지.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얘가 마지막에 측정한 값인데 이게 자외선에 의한 것인지 늘어나서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났을 때 저항은 여전히 똑같아야 돼요. 얘는 0이 제일 좋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 얘도 자극으로 좋다는 얘기입니다. 0에 가까운 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민감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신축에서는 저항이 둔감해야 돼요. 그 얘기는 똑같아요. 이런 네 가지 가지고 좋은 센서를 찾아내는 것이다. 자, 이따가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봐요. 2번을 보면 2번도 뻔한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뭐 각자 읽어보면 돼요. 자, 3번 아니지 2번을 좀 해볼까? 자, 2번에 가는 전자기어체예요. 전자기어체니까 산수할 때 했던 거는 그대로 뒤집어주면 돼. 보세요. 전자기어체가 산화아연 표면에 이거 N형 반도체거든요. 전자기어체가 산화아연 표면에 흡착하는 현상은 어쨌든 이것도 화학 흡착이에요. 자, 2번. 전자기어체 분자가 N형 반도체 흡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여기 늘어났잖아. 전자가 늘어요. 전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가 늘어나면 저항이 줄겠지. 전기 전도도가 늘겠지. 전류가 더 오르겠지. 2번 봐요. 전기 전도도가 증가할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니네가 자연과학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많으면 전기가 잘 흐르는 거라고. 그리고 전자의 흐름과 저항은 반비례라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야 쉽게 풀어. 전자기어체 분자가 산화아연 N형 반도체 흡착하게 되면 산화아연의 전류의 흐름은 갑자기 전공이 왜 나오죠? 전공이 아니라 전자입니다. 전자. 그 다음에 4번 결핍 영역이 있는 N형 반도체 표면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의 흡착이 진행되게 되면 전자 결핍 영역은 축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따라가면 돼. 따라갔더니 뒤에 뭐라고 나와요? 두께가 얇아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같은 방향이야. 뭐 어렵지 않아요. 5번. 반도체 표면에 가의 흡착이 이루어질 때 반도체 표면과 기체 사이의 전자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그냥 화학 흡착 얘기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그래 3번. 자, 이제 3번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야. 이거는 내가 니네 주초고사 내도요. 아마 머리 터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지언정 헷갈릴지언정 명확하긴 해요. 이거는 뭐 오해할 그런 거리가 없어요. N형 반도체 물질 기반의 산화아연이요. 신축 자외선 센서 A, B를 각각 이용해서 빛의 조사에 따른 전류값을 측정하였다. 이거 그냥 센서 썼단 얘기야. 이때 센서는 물질의 표면에 전자를 주면서 흡착되는 기체요. 자, 전자를 주면서 흡착되는 기체라고 하는 건 뭐죠? 전자를 주면서 흡착되는 기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기어체잖아. 산소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대로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자 기어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거꾸로 가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건가? 아무튼 이쪽 방향이야. 반대야? 반대입니다.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중요하지 않지만 헷갈리면 안 돼. 전자 기어체 분자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밀봉 상태 만들어졌고요. 빛이 센서에 쏘여지기 전 센서 A의 출력값은 100mA. 보세요 이제. 전이에요 전. A, B 100mA. 100mA.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봐요.
빛을 쏘이니 센서 A의 전류값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2mA가 되면서 E가 PUC 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후의 변화가 얼마냐? 2mA예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대요? 센서 A 전류값보다 급격한 기울기로 감소하다가 10mA. 10mA인데 여기서 기울기를 따져보면 여기가 더 급격하대요. 그럼 여기는 완만하겠죠? B에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한번 기다려봐. 좀 더. 그 다음에 반면 센서 B의 전류값은 뭐 10mA. 또한 두 센서 A, B를 20% 인장 상태에서 처음에 실험을 반복했더니 이번에는 인장 상태 20% 늘린 상태에서 쟀더니 여전히 여기는 2mA고요. 여기는 5mA다. 그러면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센서 A는요. 니네가 맞춰봐. 내가 그리는 게 A인지 B인지 맞춰보세요.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런 게 있고. 어느 게 A죠? 파란색. 파란색이 A죠? 빨간색이 B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전류값이고 이게 시간이에요. 자, 좋아. 이제 봐봐. 2번 기준에 따르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A. 왜 A가 좋죠? 출력값이랑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뭐만 보면 돼요? 더 많이 변한 걸 찾아도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귀찮으면 많이 변한 걸 찾으면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100분의 2 100분의 90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나누면 어떻게 되냐? 100분의 2잖아. 아이씨 모르겠다. 귀찮다. 아니지. 98이지. 얘는 100분의 90 맞죠? 그래서 얘는 0.98 얘는 0.9 이게 좋잖아. 자 여기에 따르면 A예요. A입니다. A. 자 B는요. 요거는 반응 시간에 따르면 어느 게 좋아요? B요. B요. 이게 B 시간이고 이게 A 시간이잖아. 덜 걸렸잖아요. 여기 B예요. 이건 몰라요. 선택도 몰라. 그 다음에 신축 저항 민감도에 따르면 어느 게 좋아요? 너무 쉽죠? A입니다. A는 변화가 없어요. 얘는 변화했잖아. 그래서 나쁜 거야. A. 그러면 뭘 골라야 돼요? A 써요? B 써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개수로 따지면 A가 좋은 겁니다. A가 두 번 나왔으니까. 자 문제 보세요. 센서 A와 B에 측정되는 전류값의 변화로 보아. 그럼 이거는 어떤 평가 기준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민감도 쓰겠다는 얘기야. 온오프 쓰겠다는 얘기야. 전류값의 변화로 보아. 산소가 아니겠군. 아까 얘기했죠? 전자 기어체 문제라고. 자, 2번. 센서 B가 A보다 전류값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더 빠르게 떨어진대요. 더 빠르게 떨어지면 이거 몇 번 선택 기준이에요? 3번입니다. 그럼 뭐 골라야 돼요? 센서 B의 민감도가 더 크다. 글쎄, 이게 지금 민감도? 센서 민감도는 요거 아니야?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반응 시간 면에서 이렇게 말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A, B의 인장 상황에 따른 전류값 변화를 비교해 볼 때 요거잖아요. 4번 평가 기준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걸로 볼 때 센서 B의 신축 저항 민감도가 더 크겠다. 그쵸? 커요. 얘는 즉각 반응하는 거고 얘는 반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 게 맞아요. 그러니까 A가 좋은 거인 거죠. 4번. 출력값의 이에 빛 조사 후 감소 경향을 볼 때. 자, 감소 경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2번하고 똑같습니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거, 급격한 기울기 이걸 따지는 거라서 B가 더 짧겠군. 좋아요. 자, 5번. A, B 모두 빛을 쏘인 후에 전류값이 감소하는 거는 그래 전류값이 감소하는 건 뭐예요? 둘 다 결핍 영역의 두께가 변화하기 때문이겠군.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지기 전에 뭐부터 나와요? 변화는 맞죠? 무조건 맞는 겁니다. 전자 기어체 분자 같은 경우에도 요게 관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전자기관차는 전자수용체 다 마찬가지야. 5번 맞죠? 자, 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문제 4번이요. 나에 대한 이해는 5번 골라주고 넘어가면 돼요. 아까 효율성이라거나 오차의 정도를 줄이거나 라고 얘기했던 거가 5번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볼게요. 6번은 넘어갈 겁니다. 5번을 잘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서 니네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자, 보기는 기사문의 내용을 정리한 글의 일부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나왔을 내용을 추론한 거 적절한 건 이거 되게 어려워. 일단 이쪽 지우고 할게요. 굉장히 어려워. 잘 봐. 보기 첫 번째. 우리나라 연구소는 최근 수십 나노미터 직경을 가지는 반도체 나노선을 이용한 고성능 자율센서를 개발하였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요. 수십 나노미터예요. 첫 번째는 수십 나노미터의 직경이라고 요거를 쓴다 그랬고, 두 번째, 이 센서는 이보다 두께가 큰 필름 형태 반도체 물질을 사용하는 자율 성능을 뛰어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센서는 직경이 두께가 더 크다였죠. 그러면 지금 새롭게 개발한 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직경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요게 첫 번째 조건이야. 니네가 이 보기에서 끌고 와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은 요겁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했잖아. 두 번째요. 수에서 수십 나노미터 직경을 갖는 원통 모양의 반도체를 반도체 나노선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나노선이라고 하는데, 직경이 큰 물체를 나노선으로 만들면, 직경이 큰 물체를 나노선으로 만들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대요? 표면적 대 부피비가 획기적 증가한대요. 표면적 대 부피비가 증가한대요.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뭐냐? 이따 확인해야 돼요. 자, 마지막. 반도체 형성되는 결핍 영역의 두께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결핍 영역의 두께는 반도체 종류에 종류에 의존한대요. 기체와 반도체 종류에 의존하긴 하지만 반도체 크기와는 관계가 없다. 반도체 크기와는 무관하고 대체로 수 나노미터래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 세 가지를 니네가 지지고 못 가야 돼. 이거 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직경이 큰 물체를 나노선화하게 되면 표면적 대 부피비가 증가한대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여기 의미하는 건 흡착하는 기체가 엄청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야. 이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부피는 똑같은데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두 번째 니네 기사인 두 번째 거는요. 훨씬 많은 기체가 흡착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이를 통해 끌고를 끌어낼 수 있는 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더 많이 흡착이 되게 되면 뭐가 좋아요? 이게 좋아져요. 그래서 요것만 해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잘 보세요. 이걸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더 두꺼웠잖아. 그리고 또 하나. 결핍 영역의 두께는 반도체 크기와 무관하고요. 수 나노미터 정도래요. 이번에 개발한 건 수십 나노미터예요. 혹시 니네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조금 어렵긴 한데. 의미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봐봐요. 이전의 반도체를 직경이 요만하다고 할게요. 편의상 100이라고 해, 그냥. 그리고 이번에 새로 개발한 건 수십 나노미터니까 그냥 1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결핍 영역의 두께는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결핍 영역의 두께는 크기와 무관해요. 언제나 비슷하대요. 얼만큼?
5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결핍 영역의 두께는 내가 반도체를 두꺼운 거를 쓰나 얇은 거를 쓰나 언제나 5예요. 언제나 5야. 언제나 5입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100에서 전체가 100인데 여기서 찔끔찔끔 변한다고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전체가 10이야? 거기서 5가 자꾸 왔다 갔다 해? 이런 식이야. 내가 이 100에서 3을 빼가요. 그러면 97이 남아. 티가 안 나요? 내가 100에, 10에서 10에서 3을 빼가요. 그럼 7이 남죠? 그러니까 얘한테 3은 되게 큰 거고 얘한테 3은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맨 위에 거랑 제일 밑에 거를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좋아져요? 훨씬 더 민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봐도 온오프비가 좋아질 것이고 얘랑 얘를 봐도 온오프비가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외선 센서는 굉장히 좋은 게 된다고. 잠깐 어디를 보냐면요. 니네 본문에서 몇 쪽을 피느냐면 201쪽에 세 번째 단락의 제일 끝에를 보세요. 두 경우 모두 반도체 물질의 두께가 얇을수록 결핍 영역에 의해 전자분해 받는 영향이 커진다. 전기 전도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전기 전도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게 민감하다는 것이다. 그게 온오프비가 높다는 얘기고 좋은 것이다. 지금 니네 201쪽에 세 번째 단락의 제일 끝에 있는 얘기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두께가 얇을수록 워낙이 전자결핍 영역의 원래 두께는 똑같으니까 이게 얇을수록 훨씬 민감해져요. 훨씬 민감해지면 온오프비가 커진다고. 그래서 좋은 센서가 되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문제 5번이에요. 그럼 문제 5번 마저 풀어보자고. 1번이요. 나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빛 조사에 따른 빛을 쪼인 거에 따른 저항 변화가 기존의 물질보다 상당히 커졌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다 저항 변화거든요. 사실은 저항 변화가 상당히 커지지. 그러니까 기존의 100짜리는 저항 변화가 미미하지만 10짜리는 저항 변화가 절반에 가깝잖아요. 그러니 저항 변화가 기존의 물질보다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온오프비가 크게 향상된다. 그래서 1번이에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끌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재조합해야 되고 본문하고 연관돼 지어야 돼서 이거 좀 어렵죠. 2번 N형 반도체보다 P형 반도체 표면 때 부피 비가 더 크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얘기 써 있나? 그런 거 없죠. 나노보다 N형 반도체가 더 좋다. 이런 얘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3번 진공 장비에서 반도체 나노를 꺼내도 반도체 표면 흡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센서가 아니야. 관계없어요. 이러면 오히려 센서가 아니고 그냥 엉터리 물건 되는 거예요. 결핍 영역의 두께는 원통형 반도체 직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맞죠. 나노선 기반 자외선 센서는 자외선 유무에 관계없이 저항 거의 없습니다. 자, 자외선 유무에 따른 저항 변화 거의 없으면 이거 센서 왜 만듭니까?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마지막 5번 반도체 물질의 표면적대 부피의 비가 커지면 흡착되는 산소 분자의 양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을 지우면 되기는 돼요. 맞는데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 흡착되는 산소 분자의 양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증가하면 과연 그 센서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되게 쉬운 이치야. 아까 몇 개 그 기준 얘기한 거랑 그런 게 있어요. 문제 5번의 선택지 5번처럼 산소 분자의 양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증가하게 되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흡착 시간이 더 오랜 시간 동안이란 이야기는 흡착이란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반응 시간이 길어진다예요? 짧아진다예요? 길어진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질 리가 없죠. 더 후진 센서가 나올 거야. 짧으면 좋은 거고요. 같은 양이 흡착할 때는 짧은 게 좋은 거고 만약에 시간이 늘어지면 뭐 훨씬 많이 붙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표면적 때 부피의 피가 커지면 산소 분자가 많이 붙는 건 사실이지만 더 오랜 시간 동안 증가하는 건 확인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만들면 이거는 더 후진 센서가 될 것이고 틀린 말이죠? 그래서 1번이에요. 이거 지금 이 문제랑 아까 3번 문제 중에 이게 더 어려워. 근데 3번 문제도 되게 잘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 신경 써야 되고요. 문제 6번은 그냥 각자 풀어보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8강이고 다음